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인근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연천에서 철원까지는 채 20km도 되지 않아 강원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열병이 어떻게 국내에 유입됐는지 또 이미 발병한 농가의 연관성은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의 한 농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틀 만에 33km 정도 떨어진 농가에서 발생한 겁니다. 도내 최대 양돈 사육 지역인 철원과의 거리는 채 20km도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파주와 연천, 포천 등 경기도 5개 지역과 철원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밖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점 관리 지역 내 양돈 농가는 앞으로 3주 동안 돼지 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과 출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축사에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이상 출입이 제한됩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중점 관리 지역으로 포함된 철원 지역 돼지 사육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든 일선에서 딱 막아야 될 사안이라 100%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 예찰이나 이런 게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주의 확진 농가를 방문했던 차량과 작업자가 철원을 비롯한 도내 축산 관련 시설을 거쳐간 사실도 방역당국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철원 지역 18개 농가와 양구 1개, 홍천 5개, 화천 3개 농가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된 경로와 추가 발병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멧돼지로부터 옮는 경로라든지 남은 찌꺼기 음식물로부터 옮는 경로,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경로 등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군과 경찰,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직접 옮겼을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18일 멧돼지로 인한 유입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동물에 의한 감염보다는 사람에 의한 감염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했던 농장, 파주 농장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굉장히 잘하는 농장이에요. 잘하는 농장이고 해외여행도 안 가셨고 잔반 절대 안 하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농장이 그렇게 감염이 될 거면 무언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묻혀서 들어간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감염되면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게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구제역과는 달리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특성상 접촉만으로만 전염돼 차단 방역과 엄격한 통제가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농장에서 발생하고 다음 날 발생했다고 해서 얘한테 옮겨간 거는 아니라고 봐요. 무언가 다른 원인은 있을 거고 불행히도 그 어떤 매개체가 이 농장도 같고 저 농장도 같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접촉을 한다 해도 돼지 이외에 다른 가축과 사람에게는 전혀 감염되지 않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외부와의 차단이 전부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의 최대 고비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방역당국은 19일까지 돼지는 물론 관련 시설 출입 차량과 축산 종사자들의 이동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되면서 지역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결정은 부동이었습니다.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 시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도 불구하고 거듭 제기되어 온 산양 등 생태계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8월 조건부 승인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4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양양 등 설악권 지역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도 케이블카가 다수 설치돼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양군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인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지역사회의 강력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찬성과 반대 논란을 거듭하면서 30여 년을 끌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환경부의 부동의로 결국 무산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훼손 등의 우려로 찬성과 반대 논란을 거듭하며 30여 년을 끌어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지난 16일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2015년 정부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데 보안 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한 것은 재량권을 넘는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 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강원도의회도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훼손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적법하게 추진해온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피폐한 지역 경제와 지역 주민의 절실한 삶은 사냥의 가치만도 못한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으며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만 적극 반영하여 부동의 처리함으로써 강원도민의 희망을 좌절시킨 정부는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역사회에서는 환경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잣대로 이뤄진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승인해주고 중앙행정심판위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차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에 따른 행정력과 모든 걸 결집해서 논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의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번이 최종 결정이라며 사실상 백지화됐음을 밝혔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로서는 최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계기로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재개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반발과 달리 정의당 강원도당과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적 다툼과 함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규 저가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첫 항공기를 인수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내년까지 모두 10대를 도입해 일본과 대만, 동남아 등 30여 개 도시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운영 준비의 속도를 높이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새하얀 비행기가 양양국제공항 활주로를 따라 들어옵니다. 플라이강원 1호기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플라이 강원 1호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지난 2012년 생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르웨이 항공사 에어셔틀이 운항해 왔습니다. 플라이 강원 1호기는 도입 전 국내 규격에 맞게 좌석 간격과 항공기 필수 품목 등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시범 비행에 들어가며 다음 달 7일이면 운항 증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부터는 플라이 강원도 공식적으로 예약 시스템을 열고 모객 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1호기를 보면서 수많은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플라이 강원은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15일 노선 개설 허가 신청을 통해 27일 첫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선 첫 취항은 대만 타이베이와 태국 방콕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조만간 운항 증명이 발급되고 그러면 10월에는 국내선, 12월에는 국제선을 취항하게 됩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를 보유해 일본과 대만, 동남아, 중국 등 30여 개의 도시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첫 발을 내딛게 된 플라이 강원과 함께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60년 된 강원도청 청사 이전 논의가 공론화됐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돼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공간 부족으로 일부 부서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도청 청사 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7년 춘천시 중앙로 1번지에 지어진 강원도청 청사. 건립된 지 60년이 지나 건물 곳곳에 금이 가거나 외벽이 떨어지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공무원의 80% 이상이 안전과 편의성,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19일 춘천에서 열린 청사 신축 관련 포럼에서도 안전진단 부적합 판정과 붕괴 우려 등을 이유로 도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건물이 제일 넓고 제일 옹색입니다. 현 건물은 복도식으로 쌓아 올리다 보니까는 강도 한 5점 정도의 5도 정도의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건물이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청 청사는 도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협소할 뿐 아니라 낡고 노후화에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신축 지역은 춘천이 아닌 보다 넓은 지역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의회가 도청 신청사의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원주시 번영에도 19일 기자회견을 하고 무조건적인 춘천 내 신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 이전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원도청 이전 문제는 100년 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강원도 전역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강원도민 전체가 균등하게 이익이 되고 강원도 발전이 계기가 되는 그런 방법이 도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반면 같은 날 김진태 국회의원과 일부 춘천시 의원들은 국가적 특혜가 집중된 원주 지역에서 도청 이전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00년 넘게 수보도시의 역할을 내온 춘천시에서 청사를 옮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역 발전과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도청 이전 요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원주가 지금처럼 발전하고 있는 것은 2005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동시 선정이 있었습니다. 도청이 춘천에 있다고 해서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앞서 춘천 지역 내 청사 이전을 전제로 도청사 신축 계획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또 강원연구원에 도청사 신축 관련 TF팀을 구성해 신축 현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얼마 전 원주의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항의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임대 사업체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에 화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칫 업체가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원주시 관설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박모 씨. 박 씨는 최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계획했지만 입주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2달 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업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가 생겨서 사실 이사를 가야 돼서 생각을 하고 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양을 받아놨어요. 근데 아직 돈은 안 주니까 못 가고 있어요. 지금. 2017년 9월 기준으로 매매가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됐지만 불과 2년 만에 가격이 3천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일부 세대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원주 청솔 아파트에만 500가구를 임대하고 있는 이 업체는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9월 현재 120가구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현재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의 일환인 화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의란 기업이 파산 위험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입니다. 해당 업체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임의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은 어떤 인터뷰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졸지에 전세 세입자 수백 세대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대사업체가 파산할 경우 은행권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마저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매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은행권 채무를 빼고 나면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내셨던 보증금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매를 하셔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못 받은 부분은 이 채무자 그러니까 임대인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과 함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으로서는 100%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게 임대인 동의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동의 절차가 없어져서 임차인이 그냥 가입해도 되는 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현재 원주 해당 아파트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주민비상대책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500세대에 달해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시장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 지자체들은 신규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아파트 인허가 승인이 줄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7,400세대가 넘습니다. 지난 2017년 2,800세대에서 불과 2년 만에 2.5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며 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지자체들이 신규 승인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심의 규정을 강화해 사업 검증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공급을 막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2차 제한은 신규는 1년 그분들의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신규 사업은 다 제한되는 거죠. 미분양 기준으로 일단 고시가 되면은 주택보증공사에서 예비 심사를 일단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의 개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허가 승인이 이미 줄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신규 사업 승인을 제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인구 유입 등으로 수요가 생겨 기존 미분양 물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 유입이 좀 돼준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양도세를 완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완화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지 않겠나. 강릉시 의회 간담회와 강릉시 도시기획위원회에서도 신규 공급을 무조건 제한하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규 공급이 필요한 지역도 있는데 이를 다 같이 막아버리는 건 해법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강릉시 교동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당초 이 지역에는 대규모 신규 브랜드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현재는 신규 아파트 승인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수요가 있는 곳인데도 신규 공급이 끊기면 이 지역 다른 아파트 값이 더 오르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 지역이니까 여기 1년 반 여기에 들어오면 이건 다 그냥 바로 완판이 된다고. 그리고 이걸 내사 못하는 거지. 도내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시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난 4월 속초와 고성 지역을 휩쓴 불로 산림 1,2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 5개월 만에 산림청이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첫 삽을 떴는데요. 산불 전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개월 전 산불이 휩쓸고 간 고성 토성면 이능리 일대. 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 보니 허허벌판 흙만 남았습니다. 민둥산이 돼버린 산불 피해지에서 산림청이 생태복원의 숲 조성 행사를 열었습니다. 산림청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고성 산불 피해지 일대에 소나무와 3번나무 등 나무 3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국유지에는 이전 식생과 같은 소나무를 심었지만 사유지 경계 부분에는 혹시 모를 산불에 대비해 불에 강한 마가목과 3번나무를 심은 겁니다. 산림청은 오는 2022년까지 총 700억 원을 들여 강원도 5개 시군 2,400헥타르 산림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전반적인 산불 대응 체계 점검에도 나섭니다. 강원 산불 대응 시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대응 체계를 이렇게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복구 계획도 10월 정도까지 해서 종합적인 지금 계획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개인 소유인 사유림에도 산림 복구 작업이 진행됩니다. 실제 산불로 피해를 본 면적 가운데 90% 정도가 사유림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도 힘을 보탭니다. 고성군은 개별적인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 긴급 벌채와 함께 인공 조림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유림 약 한 850헥타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올해 한 700헥타 정도를 벌채를 하고 그중에서 우선 시급한 지역 한 50헥타를 경관수 조림을 할 계획인데요. 인공 복원 조림, 직접 우리가 조림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3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죠. 산림 생태복원의 첫 삽.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자라 울창한 숲으로 복원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전이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홍천과 영월, 정선과 평창, 횡성 등 도내 5개 지역 대책위가 모인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강원도를 관통하는 고압 송전탑 440여 기를 설치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국토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전 측이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강릉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는 독자 송전 개통을 사용할 예정이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했다며 송전할 전기가 없는 송전탑을 왜 건설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도를 비롯한 관련 지역과 공조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자연산 양양송이의 첫 공판에서 1등급 송이가 82만 8,8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양양속초산림조합은 지난 16일 자연산 양양송이의 첫 수매를 진행한 결과 킬로그램당 낙찰가는 1등급이 82만 8,800원을, 2등급 40만 1,100원, 3등급 35만 1,000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매 첫날 등급별 낙찰가는 1등급 76만 9,100원, 2등급 50만 8,900원, 3등급 32만 원 순이었습니다. 이날 공판량은 1등급 3.19kg, 2등급 2.47kg 등으로 지난해보다 적어 낙찰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됐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양양군 최대 수건 사업이었었던 오색 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이에 양양군 및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D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님, 최충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소장님? 네, 참 이게 굉장히 오래 끌었던 사업인데 어저께 결국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이 제출했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동의 판정, 또 동의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려서 이 사업이 이제 백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남설악 오색지구인 이제 서면 오색리에서 끝천까지 케이블카 연결하는 사업인데 환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3월에 이제 환경부 정책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이제 환경 적폐 사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사업이 좀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어렵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역대 정부가 적법하게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또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친환경 사업 요소를 다 갖추어서 이제 다시 제출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의도 일부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안의 중요성, 당위성, 필요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놓고 보면은 최소한 조건부 추진이라는 결정이 나올 걸로 대다수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예, 그러나 정말 최악의 상황, 그야말로 사업 중단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이 나와가지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민, 특히 양양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나 이 패배감, 그다음에 이 분노를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이제 환경에 영향을 들어서 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건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동의 결정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환경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설악산 국립공원이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자연 생태계 보존 관리가 우선돼야 될 지역이다. 그런데 이 말은 맞죠. 이 말은 국립공원이 이렇게 보존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보완 대책을 제시를 한 사안이거든요. 게다가 사냥의 1급 서식지라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양양군 측이 여기다 보완 대책을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 게 규제가 우리랑 비슷한 일본도 31개 국립공원에 27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특별한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일반 건축물하고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환경부가 감안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위스 케이블카 노선도 무려 2,480개고 오스트리아도 2,900개인데 이 중 2,600개가 관광용이에요. 여기는 이 설악산과 같은 규모의 산들이 질비한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를 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보완 대책이 철저하고 여기 환경에 대한 환경 보존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것을 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더 많은 효용 가치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 너무 여기에 대해서 환경 단체의 주장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이 점이 굉장히 뼈아픈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게 아마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양양군 케이블카가 어떤 선례가 되어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우려를 좀 금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어제 오후에 오색 케이블카 최종 부동의에 대한 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환경부가 자연환경 정책실장과 최문순 도지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가 좀 오갔을 거로 생각을 하십니까? 최문순 도지사는 못 만났어요. 결국 만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문순 도지사한테 만남을 신청을 했죠. 근데 최 지사가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신들이 통보하러 오지 않았느냐. 당신들의 있는 설명과 논리에 대한 당위성을 나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난 듣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김성호 행정부지사가 대리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이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런저런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부동의했다는 걸 설명하면서 대체 강원도가 이 다른 대체 사업을 좀 신청한다면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 환경부의 지금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가당착이고 정말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부가 이번에 사실 책임을 안 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갈 책임을 미룬 거고 그 책임조차도 환경부 본부의 발표가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대리 발표하게 한 거거든요. 이번에 저는 공적 가치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환경부가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한 구성원 부처가 이렇게 책임성 없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 집행에 대한 일관성도 없이 그다음에 책임도 지지 않고 설득하려는 강원도민을 설득하는 사전 노력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최 지사가 당연히 분노를 느끼는 당연한 거고 또 이렇게 와서 행정부지사한테 부지사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대체 사업을 한다면 지원하겠다. 이건 정말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최 지사가 뭐 면담 거절한 건 당연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환경부가 어떤 형태로 이 설명을 해도 강원도민이 과연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공적 가치의 신뢰 훼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은 사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양양군의 40년 수건 사업이었었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좀 흥망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또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그런 이제 평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뭐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 평가로 이제 통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으로 위한 교통 영향 평가, 또 재해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따로 각각 이제 모아서 하게 됐다가 각각의 분야가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따로 분리 시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그보다 조금 작은 규모에 있어서 소규모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지적인 타당성까지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었을 때 과연 환경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입지적인 면까지 바라보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용적인 적정성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환경적인 영향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영향이 아예 없는 개발 사업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방 대책을 갖고 또 그 대책을 강구하는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근본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본 사업으로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과 이제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를 받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오색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돼서 환경 영향 평가서는 이전에도 좀 검토가 돼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검토한 평가서는 좀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됐길래 부동의 결정이 나온 건가요? 사실 뭐 이 부동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분이 부각이 돼서 되었다기보다는 과거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아마 그 사냥과 같은 이제 멸종 위기 그 동물들이 서식 처리를 잃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뭐 한 초등학생이 보낸 뭐 이제 사냥 관련된 편지들이 이제 이슈화 되면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환경단체나 이제 환경부 측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식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무래도 훼손될 수밖에, 어느 정도는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좀 컸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색 케이블카가 개발 사업이 되는 부분이 이제 백두대간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형이 과도하게 변형될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그 환경 관련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양양 지역 국민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또 어떤 걸 지금 들고 있는 건가요? 그 양양군이나 강원도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겠고요. 별다른 산업 시설이나 또 이런 뭐 관광 산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색 케이블카와 같은 어떤 신규 관광 시설이 입지하게 될 경우에 파급 효과 또는 내지는 어떤 그 지역 경제 기대 효과가 워낙 커서 주민들의 기대가 또 남다르게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색 케이블카가 되었을 경우에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관광객 수에다가 추가적인 이제 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좀 흥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수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된다 안 된다 말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업을 두고 수십 년간 갈등을 이렇게 이어왔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1982년 처음 사업이 추진된 이래 38년 동안 6번째 좌절을 거쳤던 이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환경부의 시범 사업이 승인되고 환경영향평가 현안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었고, 네. 그다음에 보안 사항에 대한 조건을 갖고 이번에 갈등 조정 협의에 붙였는데 부동의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환경 적폐를 규정하는 순간 어떤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에 맞춰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게 대단히 보면은 그게 어떤 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됐던 것이 아니라 어떤 보존, 그러니까 환경 개발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그 큰 방향성에 맞춰서 진행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그 공공 영역에서 갈등 조정도 중요합니다. 공공 영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신뢰성이라는 공적 영역의 신뢰성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승인한 사업을 마지막에 다른 조건, 부대 조건이 본 조건도 아니라 부대 조건을 들어서 사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큰 틀에서의 결론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작은 부분까지 완벽해야 그것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정부 정책이 과연 그 많은 그 다양하고 다원적이고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얻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 이번 정부 부동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손실이 크고 우리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앞뒤도 맞지 않는 게 지금 사실 보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뭐 대체 에너지 때문에 태양광으로 인한 지금 산림 훼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수도권의 전기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 동해안에서 신가평에 대한 송전선로를 지금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강원도 주요 산림 자원들이 많이 훼손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강원도민들이 이건 또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이제 질문에 직면하게 되고 강원도민들은 우리가 소외받고 정치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부가 굉장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국민의 보편적 감정 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저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이번 사업이 중단되면서 다시 논란이 이제 빠져들었는데 정말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도 굉장히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뭐 사실 어찌됐든 이번 결정을 통해서 좀 양양군과 지역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이 양양군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지난 수십 년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수도권 중앙과의 어떤 굉장히 깊은 갈등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부동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격화되고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라는 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환경부에서 타 부처에서 내놓은 지역 개발 사업, 대안 사업을 가지고 양양군과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양양군과 강원도가 다음 차기 대안 사업에 대한 진지한 접근할 수 있을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나 또 군민들이 제대로 협조를 하면서 대응을 할지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좀 양양군에 뭐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운 말하자면 소외감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서의 효용 가치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도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 이후가 많이 된다 그러면 금강산과 연계한 개발, 그 다음에 거기로 인한 이제 그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부가적인 가치들이 그렇죠. 많죠. 부가적 가치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동계올림픽 후에 침체에 빠진 강원도 경제를 살리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물론 개발한다고 금방 뭐 그런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경제적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제 있었었는데 이 기대가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상실감 뭘로 치유할 것이냐. 이건 아까 그 정부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뭐 믿겠습니까? 그게 저는 사실 또 본질적인 게 그럼 강원도의 역량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다시 이것을 추스려서 재도전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이 30년간 해왔던 사업을 포기하느냐. 이게 사실 이제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지금 격앙된 분위기가 있으니까 뭐 사법부에다가 판단을 구하겠다 얘기하는데 이 법소송이라는 게 그래요.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여기서 진이 다 빠져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행정소송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어쨌든 환경 영향 평가라는 그 마지막 그런 것으로 이제 딴지를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앞으로 할 때는 저는 정부와 조금 약간의 어떤 물밑 조율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확실한 좀 어떤 그 얘기를 사전에 좀 가진 다음에 진행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연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민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지금 하게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뭐 그냥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아마 그거는 행정부가 강원도라든가 양양군이 잘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는 강원도민을 위무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평생을 여기 강원도에 살면서 국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희생만 당해왔던 강원도민들에게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보편적 우리 국민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과연 근거가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우리 강원도민은 어떻게 다시 이것을 추스려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정확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여기에 대한 강원도민의 분노와 상실감을 이해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지금 물밑에서 준비를 좀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오색 케이블카를 두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고 좀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있어서 양양군과 지역민들의 반발은 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남은 갈등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남은 숙제는 뭐가 있을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도권과의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잘 관리를 할 것이냐가 향후에 이 꼬인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그 수도권 주변에 있는 개발행위들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고 개발 압력이 높다라는 이유로 보존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각종의 규제로부터 이제 벗어나면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진 편인데 강원도의 경우에만 이제 유독히 굉장히 강한 규제의 압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서는 약간 느슨하게 적용이 되고 또 강원도라든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경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이중의 잣대의 문제들을 도민들이 박탈감과 또 상실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로하고 또 대응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중앙정부의 좀 대책들이 조금 먼저 앞서서 나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그 다음번에 제안을 하는 대안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들 그리고 이 대안 사업을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도가 참여해서 좀 생산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소장님과 주충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